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예정된 증인 신문을 모두 끝내면서 변론 종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심리를 요구하며 중대 결심을 언급하는 점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헌재가 한 차례 변론 기일을 더 지정했죠. 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제 8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18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로 9차 변론 기일을 지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증거로 채택된 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하고 양측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증 요지를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헌재가 이르면 9차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건 변수입니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평의를 열고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 범위에 따라서 한두 차례 기일이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진행을 문제 삼으면서 중대 결심 이렇게 언급한 점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죠. 네,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는 어제 기일에서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지금 같은 심리가 이어진다면 대리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윤 변호사는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설명을 피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거론됐던 대리인단 총사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헌법재판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총사퇴가 이뤄진다면 재판이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어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헌재는 만약 총사퇴가 이뤄져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에 대해선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헌재가 증인으로 부른 수도방위 사령부 경비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은 진실의 신빙성을 의심했지만 경비단장은 있는 대로 말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 직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45분쯤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또 당시 지시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 사령관이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의원을 끌어내라는 문제를 과업도 그렇고 그것을 들었던 군인 누구도 그걸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본인이 증언한 내용들이 객관적 상황과 맞지도 않고 밑에 부하 직원들의 진술과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있습니다. 조 단장은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단장은 지난 4일 탄핵 심판에 출석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이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증언한 군 관계자입니다. 조 단장은 다만 4명이 들어가 1명씩 끌어내라거나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는 표현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신뢰성 물타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정치인 등 체포 메모 관련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두고 거짓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체포 관련 메모를 공관 앞에서 적었다고 증언했는데 CCTV를 확인해 보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당시 홍 전 차장이 공관이 아닌 국정원 청사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메모가 홍 전 차장과 보좌관이 작성한 것을 포함해 모두 4종류가 존재한다면서 증거가 오염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저도 헌재 기록을 보니까 지난 화요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조 원장의 증언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메모 작성 위치에 대해서는 공관과 사무실은 겨우 3분 거리라며 CCTV로 전체 동선을 공개해야 하고 메모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관련 논란을 제기하는 건 신뢰성 물타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홍 전 차장의 증언 신빙성 흔들기에 나섰는데 제가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정치인 등 체포 관련 메모는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만큼 이와 관련한 진실 공방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체포 명단의 메모가 여러 종류라는 조태영 국정원장의 주장에 대해 마지막으로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재차 작성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YTN과 통화에서 자신이 쓴 것과 보좌관이 쓴 것까지 체포 명단을 적은 메모는 모두 3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쓴 메모가 알아보기 어려워서 보좌관에게 정서하라고 지시했고 다음 날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좌관에게 기억하는 대로 다시 써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국회 측은 조태영 국정원장도 비상계엄 당시 여당 의원들이나 김건희 여사와 연락했다며 뭐가 문제냐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1차장에게 전화해 정치인을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거듭 반박했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 중인 걸로 오해해 홍 전 차장에게 전화했다며 국정원을 잘 챙기고 방첩사 지원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1차장인 홍장원에게 전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 오해 때문에 이 전화가 부득이하게 돼가지고 지금 조 원장이 비상계엄 다음 날 홍 전 차장 해임을 건의한 건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문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 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였던 것을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 윤 대통령은 이틀 뒤 홍 전 차장 해임 재가 안건이 올라오자 당시 대통령실을 찾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앞에서 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지시 당사자로 지목됐던 한 전 대표 앞에서 약점 잡힐 일을 한 적 없다는 걸 강조했던 겁니다. 한동훈 대표한테 이거 봐라. 내가 홍장원한테 이게 약점 잡힐 일이 있으면 이거 제가 하겠냐라고 하면서 국회 측은 조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성일종, 신성범 의원과도 통화했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홍 전 차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하라고 건의한 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했으면서 여당 의원에게 전화한 건 괜찮냐는 겁니다. 또 계엄 선포 무렵 조 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조 원장은 신성범 의원은 국회 정보위 간사여서 당시 상황을 물어봤을 것이고 성일종 의원과는 친분이 있어 가끔 통화한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40대 교사에게 살해된 고 김하늘 양의 발인이 오늘 진행됩니다. 김 양이 다니던 학교에는 어제까지 추모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수 기자. 네,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발인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김양의 장례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발인은 오늘 오전 9시 반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은 발인을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화장은 오전 11시쯤 대전시 정수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고 김하늘 양이 학교에 한 차례 들릴 것을 고려해 교실에 별도의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추모 공간과 분향소가 마련된 학교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별이 되길 바란다 등의 문구가 적힌 추모 쪽지와 김양을 위해 두고 간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어제 진행됐던 입관식에선 우죽들의 울음소리가 이어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하늘이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전 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김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범행 직전에 출근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당국은 범행 당일 오전 학교 관리자를 만나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이 면담 자리에서 교사 A씨에게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권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병가나 연가를 쓰게끔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학교장 차원에서 경고하도록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질병휴직을 다시 내도록 권고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이나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지침이 내려진 이후 학교에서 무단 외출했고 인근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교사의 범행 동기나 실행 과정 등을 밝히려는 경찰의 수사는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호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국회는 오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사흘째를 맞아 교육사회 문화 분야 질문을 진행합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사사고 방지와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초점을 둔 질의가 나올 거로 전망됩니다. 또 고 오 요한나 씨 사망을 계기로 점화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는 17일 이른바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해당 법안에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포함할지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네, 어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전 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가 주요 쟁점이 됐는데 4가지 메모가 있다면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처음에 자기가 조금 횡설수설하면서 원래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메모가 명확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네. 보좌관한테 다시 쓰라고 했다. 이런 식의 증언을 해서 한때 논란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본인이 명확하게 자기도 알아볼 수 없는 글이었기 때문에 새로 다시 적으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본인도 알아보지 못하라는 그런 메모를 보좌관이 그렇게 명확하게 적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지적들을 받았던 건데요. 이제 어제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에는 메모가 그 2개뿐만이 아니라 2개가 더 있어서 총 4개였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본인,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처음 작성한 메모가 하나 있고 보좌관에게 작성하라고 시킨 다시 쓰라고 한 메모가 또 하나가 있고 또 그 보좌관한테 또 한 번 다시 한번 적으라고 해서 3번째 메모가 또 있는 것이고 거기에 누군가가 가필한 메모,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
차장이 가필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게 총 4개의 메모가 있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의 그 단일한 지시를 메모에 정확하게 적시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이 4개가 아니라 3개다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태용 차장이랑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 그 보좌관에게 새로 쓰라고 한 것도 맞고 거기에 자신이 가필을 한 것도 맞지만 그 가필한 메모는 단일한 메모이기 때문에 4개는 아니고 3개다. 뭐 이런 식의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본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메모가 있고 그 메모가 첫 지시를 정확하게 적시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를 거쳐서 사실상 증거 능력으로 훼손됐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CCTV를 확인해봤더니 홍 전 차장이 주장한 내용에서 시간과 그 홍 전 차장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도 언급이 됐어요. 일단 저는 그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이 메모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유를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뭐 4가지라고 하니까 마치 A, B, C, D 서로 각기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작성한 메모로 느껴지는데 결국 내용적으로 봤을 때 하나인 겁니다. 맞잖아요. 홍장원 차장이 처음에서 본인이 급하게 메모를 한 것이고 급하게 했으니까 보좌관한테 다시 한번 정서를 하라고 한 것이고 또 그 후에 본인이 불러준 것에 대해서 복귀를 해서 다시 한번 빠진 게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추가적인 내용이 생각났기 때문에 이름에 동그라미를 친 건데 그게 뭐가 4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홍장원 차장이 작성한 메모가 4가지이건 3가지이건 또 시간과 장소가 어디인 건 간에 그건 부차적인 문제인 겁니다. 왜냐? 지금 대통령이 정치인에 대해서 체포 지시를 내렸냐 안 내렸냐에 대해서 이게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 유일한 체포 지시의 증거라고 하면 이건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이 외에도 뭐 이진우, 곽종근, 여인영 등 여러 가지 정황에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는 저는 빠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메모를 떠나서 홍장원 그리고 여인영 방책사령관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어쨌든 여인영 방책사령관이 홍장원 차장과 통화를 해가지고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장원의 국정원이 체포 지시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방첩사는 체포 지시를 받고 돌아다녔다는 것이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과 곽종근이 유일하게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체포 지시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조태용 원장은 홍 전 차장에게 이것과 관련된 보고는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요.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니게 될지 모르겠다 정도의 보고는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는 이거를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모장이 아니어도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홍장원 차장과 곽종근 사령관 딱 2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명이 확보하고 있는 물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건데 저희가 지금 통화 녹취를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현장을 그나마 조금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고 하면 메모이기 때문에 그 메모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메모가 당시 작성된 그대로의 내용이 아니라 보좌관을 통해서 2번이나 윤문이 됐고 거기에 새로 가필까지 더해져서 이 메모가 증거 능력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그 조태용 원장한테 그 현장에서 제대로 보고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체포하라는 얘기를 대통령으로 누구로부터 들었고 그게 누구를 지원하라고 했던 건지 명확한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한동훈과 몇 명을 체포하라고 한 내용도 마치 낭설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 누군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불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홍장원 차장이 처음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방첩사령관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그와 같은 지시를 했다라고 자신이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 역시 그 자리에 자기 확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태용 원장은 그것이 어떤 뭐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라고 인지를 하지 못한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네. 묵살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아서 아침 회의 때 이야기하자라고 한 거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제 조태용 그 국정원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국정원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국정원이 어떤 조직입니까? 대한민국 혹은 해외까지도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예민한 징후 하나하나까지도 포착을 해가지고 일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의 수장이 대통령실에 가서 계엄의 이 전 과정, 선포의 전 과정을 목격을 하고 다시 국정원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국정원 차장이라는 국정원의 2인자가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용, 체포 지시라든지 이런 것을 내용을 말을 했는데 이게 뭐 보고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보고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형식과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형식과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게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조태용 국정원장도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방첩사에서 뭐 국정원도 정치인을 체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는지 최소한도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일 아침 회의에서 얘기하자라고 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 모든 것이 위법하다고 저는 본인은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러한 위법적인 행위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회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홍장원 차장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태용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박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이 박지원 의원의 페이스북에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일단 사연은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원장으로 취임을 하니까 전 국정원의 퇴임한 고위 간부가 박지원 원장에게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추천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을 기용하시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지원 원장이 취임을 했을 때는 홍장원 차장은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휴가를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끝난 겁니다. 그러다 작년 박지원 의원이 제보를 하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국정원의 대북 공작금이 횡령됐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이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정원에 복귀를 한 것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의원실에 찾아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박지원 의원과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면식이 있는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계급 정년을 하셨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복귀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본인도 대통령 좋아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오래된 일을 가지고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 박지원 원장조차도 제3자를 통해서 홍장원 차장에 대한 청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자신이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이 7차례 가까이 자신에 대한 청탁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도 홍장원 차장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꾸짖었다. 청탁이나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직접 말을 했기 때문에 조태용 원장이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단순 흠집 내기가 아니라 당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그렇다면 홍장원 차장을 왜 직위 해제를 시켰느냐라는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수개월 전부터 홍장원 차장이 과거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했었다라는 그런 정보가 입수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신뢰도가 무너진 상태였는데 이제 비상계엄이 터진 직후에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국정원법이라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가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 위반 시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국정원은 그런 사실들을 명확하게 따지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이 과거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이었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것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 때문에 해임을 시켰다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요, 이거 실질적으로도 메신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국정원 법에 따라서 해임 조치를 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은 정치인을 체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본인도 변론 기일에 명확하게 얘기를 했듯이 국정원은 체포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체포 능력이 없는 홍장원 차장이 체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이 됐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만약 그런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해임시켰다라고 하면 방첩사령관이 해임이 되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의 주장은 그 국정원 내 법규상으로도 그렇고 이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팩트를 좀 잡아야 되는 것이, 홍장원 차장이 체포 능력이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체포 권한이 없다고 말한 겁니다. 아니, 국정원이 간첩을 잡아야 되고 공작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체포 능력이 없겠습니까? 영화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홍장원 차장이 인사청탁을 했다고 하잖아요. 사실 인사청탁을 본인이 했는지 아니면 그 전 국정원 간부가 했는지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사청탁이 통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과 안 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급 정년을 했던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서 복귀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국정원 원장이 된다는 소문까지 돌았기 때문에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따졌을 때는 민주당과 가깝다는 것이 너무 과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체포 지시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방첩사령관과 통화했고 위치 추적 요청 받았고 이것은 조태용도 알았고 인정했고 이 세 명이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게 상관이 있는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상관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의혹을 부풀리기 때문에 저희는 메신저를 공격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계엄 당시에 그 체포나 국회 봉쇄에도 지시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공소 사실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소 사실을 부인한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뿐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거야 뭐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다소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과 여러 가지 증언들에 대해서 저는 훗날에 다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포고령에 따라서 경찰이 국회 진입을 통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이 70이 다 돼가는 국회의장이 담을 넘은 거예요.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담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봉쇄했다는 건 사실인 것이고, 경찰이 그 중간에 이 출입을 해제했다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도 국회의원이 국회 들어가는 걸 막는 것이 맞나, 이게 위법이 아닌가라는 혼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부인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에 대해서 그 국회 봉쇄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제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 국회 담이라는 것이 그 통상의 여성들도 올라탈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봉쇄라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천 명의 병력이 국회를 똘똘 둘러싸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00여 명 정도의 병력만 투입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회 봉쇄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소수 병력을 투입했을까? 이제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어제 김봉식 전 청장도 그럼 국회의 병력을 왜 투입을 했느냐, 경찰 병력이 왜 갔느냐라고 했을 때도,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터진 직후에 주요 국가기관들을 당연히 수호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회 봉쇄를 하고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라는 것인지, 그 목적성과 이 비상계엄이 어떤 이 이유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관계자들은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이런 분들이 만약 지시를 받았다라고 해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았다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정황들을 봤을 때는 국회 봉쇄를 정말 하려고 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네.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국회 안 가보셨어요? 저 국회 10년 넘게 일했는데 국회 담을 어떻게 여성이 넘습니까? 당연히 누가 도와주면 넘을 수 있겠지만 국회 담벽을 어떻게 혼자 넘어요?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쨌든 간에 결과를 두고 얘기를 합시다. 온 부분이 봤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고 국회 보좌관들, 사무처 당직자들이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막 아우성을 쳤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말씀하시는 건 좀 너무 과도합니다. 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어제 증언을 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하지 않았었는데 어제 이 증언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혹은 소통을 했다라고 추정되는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바로 다음에 지휘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이었고 이 대부분의 관계자들, 뭐 김용현, 뭐 여인우, 뭐 여인영, 조태용, 이상민, 신원식 뭐 이런 여러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이 오버한 것 같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이 관련 지시를 받았다라고 해도 그것은 수방사령관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해서 수방사령관은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요. 설령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정말 수개 우두머리로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냐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은 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변론기일이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는 오늘 이제 평의에서 결정이 될 예정인데 국회 측은 어쨌든 심리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한간의 여론은 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추가 변론 기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도 사실 그래 추가 기일을 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받아줄 수도 있다라는 게 사실 암묵적으로 조금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는 것이죠. 추가 기일을 지정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받아들이자.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추가 기일 지정이라든가 증인 신청 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받아주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추가가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7차 변론 기일에서 같은 그런 좀 무의미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들도 좀 배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부정선거의 의혹도 없었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을 못했고 막 설사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계엄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고 계엄이 합법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질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의미한 것들이 계속 추가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여론을 감안해서 추가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헌재의 뭐 불공정성, 편향성 이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대리인단 측이 중대 결심을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거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검찰 조서까지 끌어다 써야 할 정도로 헌법재판소가 뭐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금 재판을 결론 내기에는 관련된 증거들이 불충분하다라는 말로도 저희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변론기일 추가 지정을 뭐 동냥하는 사람들에게 떡 나눠주듯이 그렇게 이해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 절차가 정말 면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국민적인 의구심을 해소할 수가 있다. 이 지점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또한 실질적으로 전임 대통령 사례를 봤을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헌법재판 심리도 17회까지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단 8회까지만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절반도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비리, 뇌물 횡령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배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7회까지 심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관련자들도 많고 증인들도 많고 쟁점이 4개나 되는 내란죄를 배제했는데도 4개나 되는 가운데 8차로 중단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졸속 심리를 저는 자인하는 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무슨 뭐 증인들의 초시계까지 동원해서 증인들까지 무더기로 기각을 하면서 재판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주장을 요청을 했던 3부
새로운 변론조차도 민영대 재판관이 허락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전현직 이 재판관들, 검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정말 보여지는 것의 공정성까지도 모두 다 감안을 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 중대 결심이라 하면 일단은 이 변호인단들이 총사퇴를 통해서라도 직접적으로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결기를 전 보여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경고성의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했을 때는 또 이 변호인단을 새로 선임하는 뭐 그런 과정들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말 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도 단행할 수가 있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평의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자신과의 통화 녹음이 공개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면서 거듭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때맞춰 명 씨 육성을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 측은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 사이 통화 녹음이 담긴 USB 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 부부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역시 이른바 황금폰이 열리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특검이 시작되면 모든 걸 얘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육성 녹음 자체는 공개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명태균 게이트보다 더 큰 폭발력이 아마 있을 겁니다. 명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 연락처만 140개가 넘는다며 다른 여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도 폭로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차기 대권 잠룡인 오세훈, 홍준표 시장을 겨냥해선 누구 덕에 그 자리에 앉았느냐며 떳떳하면 특검에 찬성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불법 여론조사 제공 의혹 말고도 수사할 게 더 있다는 주장인데 때마침 야당은 명 씨가 지난 대선 직후 원희룡 전 장관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추천했다고 주장하는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원희룡이는 고맙다 그랬는데 저거는 내가 추천하고 다 해갖고 형사가 하여튼 뭐 잘 됐다 했는데. 국민의힘은 명 씨 주장엔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검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겨냥해 여권 전체를 초토화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당의 공천 과정을 수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치 탄압이라며 자객 특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정치 탄압입니다.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입니다. 특히 지금 시점에 특검을 추진하는 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거 기간 내내 여당을 수사망에 가두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대체 황금폰에 뭐가 들었길래 보수 괴멸까지 언급하느냐며 죄가 없으면 떳떳하게 특검을 받으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정부의 제2요구권을 건의할 방침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탈표 단속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결과를 통보받은 김 여사가 이의 신청 마감일인 그제까지 학교 측에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숙명여대는 어제 김 여사가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논문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10일 자정까지 이의 신청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숙명여대는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측의 이의 신청 여부를 기다린 뒤 최종 결과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청탁대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청렴성을 갖춰야 할 자리에서 사익을 추구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업자로부터 청탁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며 1억 5천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청렴성과 도덕성 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사적 이익을 위해 돈을 받고 개발사업 논의에 참여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전 특검이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았다거나 대장동 사업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 등은 무죄로 봤습니다. 법원은 선거자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특검을 위해 민간업자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아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건데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조인으로서 임직원 관련 금품 수수가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며 양 전 특검보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 제네랄, 이른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또 라 씨에게 벌금 1,465억여 원과 추징금 1,944억여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시세 조종 범행이라며 선량한 다수 투자자에게 막대한 해로움을 끼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오늘 서울 시내 모든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팩스가 전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여름부터 이어진 일본발 협박 메일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발신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의 한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 서울 시내의 모든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팩스가 전송됐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어로 서울 시내 모든 중학교에 이미 폭탄을 설치했다. 2월 14일 오후 4시 33분에 폭파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일본발 테러 협박 메일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라사와 다카이로라는 일본 변호사가 보낸 것으로 위장한 협박 메일, 팩스 등 유사 사건 38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내용이나 형식 등을 볼 때 이번 사건도 이 변호사와 주변인을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 종교단체 항심교의 범행 수법과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본 측과 공조해 발신자를 추적하며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외부인 출입 관리와 CCTV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각 학교에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해준 의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생일 축하, 출소 기념 서비스 투약까지 해주며 중독자들을 관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경찰 수사관들이 서울 청담동에 있는 의원 사무실에서 마약류 약물들을 꺼냅니다. 곳곳에 5만 원권 돈 뭉치도 보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3년 7개월 동안 프로포폴 등 의료용 수면 마취제나 전신 마취제를 불법으로 투약해주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미용 시술을 핑계 삼아 105명에게 17,000여 차례 마취제를 놔주고 41억여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60대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약자 중에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로 시민을 협박한 이른바 람보르기니 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약자들은 수면이나 환각 목적으로 적게는 6차례, 많게는 887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하루 최대 28차례 투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용한 투약자도 12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은 9개월 동안 2억 2천여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 A씨는 일부 투약자의 생일이나 출소를 기념해 서비스 투약까지 해주며 중독자들을 관리하면서 자신도 16차례 수면 마취제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악용하였습니다.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에 대량 불법 유통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를 구속하고 의원 관계자와 투약자 등 모두 11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범죄 수익 34억 원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황 씨는 여성 2명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신체를 노출한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황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전 부인에게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세력이 서울시 직원을 사칭해 피싱 범죄를 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해킹 과정에 사용된 IP 주소가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숙희가 과거 사용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만들 수 있는 시민 계정. 지난달 이 계정 일부가 해킹돼 서울시 공무원 이름으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비대면 회의가 가능한지를 묻는 메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이 메일에는 악성 코드가 숨겨진 파일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해 북한 해커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시 이메일 계정 정보를 확보했는데 해킹에 사용된 IP 주소를 살펴봤더니 북한의 김숙희가 과거 범행했었던 IP 주소와 동일했습니다. 김숙희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으로 지난 2014년 원자력 발전 도면이 유출된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으로 국내에 알려졌습니다. 최근인 2022년엔 탈북자 출신 태영호 전 국회의원 사칭 메일을 뿌렸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번 해킹 사건과 김숙희 그룹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조직에서도 해당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김숙희 소행이라고 단정하진 않고 이메일 계정 정보를 신중하게 분석 중입니다. 해킹 메일 주의보를 발령한 서울시는 공식 메일이 아닌 시민 메일 계정으로 온 이메일을 받았다면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사칭 이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이나 서울시 정보시스템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를 철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텔과 골프장 등에 이어 금강산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남측 주요 시설이 사라지는 건데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우리 측 이산가족 면회소를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는 성명을 내고 이산가족 상시 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 이번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 행위이자 우리 국유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북한의 면회소 철거 동향을 포착했습니다. 최근엔 면회소 본관 꼭대기층의 전망대와
건물 외벽 타일을 뜯어내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9년 10월 금강산을 방문해 우리 측 시설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 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이산가족 면에서는 남북 적십자 회담 합의에 따라 모두 550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지난 2008년 7월 완공됐습니다. 이후 가장 최근인 2018년 8월까지 모두 5차례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 사용됐습니다. 이산가족 면회소까지 철거되면 현대아산 등 민간이 소유한 호텔과 골프장, 관광시설에 이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주요 시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관세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1일 이후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관세뿐만 아니라 규제 등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겠다고 밝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the thing that makes our country really prosperous again. And this is going to be what pays down to $36 trillion in debt and all the other things. And this is going to be, this is an amazing day. 관세뿐 아니라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이나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키우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 상호 관세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관세율은 1대1 협상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국가별 차등화된 적용이 예상됩니다. 적용 시점은 미국 행정부 차원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So I think we'll be ready to go on April 1st, and we'll hand it to the president, and he'll make his decisions.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에서 면제나 예외를 기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o you expect any exemptions or waivers? I don't expect that. No, this is a simple system. I mean, there wouldn't be any. 취임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 때문. 중국과 멕시코, 베트남, 일본 등에 이어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는 지난해 무역 수지 557억 달러, 약 80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로 미국과 상호 무관세를 적용해온 우리나라도 이번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대미 수출 1, 2위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다 미국 투자 기업에 지급하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 변경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상호 관세 부과 시행 전 국가별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 정부의 협상 전략이 중대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내 투자 기업에 미국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을 추진 중이며 지출의 일부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보조금 정책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재검토하고 변경한 뒤 일부 거래를 재협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변경 범위가 기존 합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로이터는 덧붙였습니다. 로이터는 보조금 소외 기업 중 중국에 투자한 사례로 인텔, TSMC와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꼽았습니다. 올해 1월 수입 물가지수가 1년 전과 비교해 6.6%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월 수출입 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자료를 보면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수입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6.6%, 한 달 전보다는 2.3% 올랐습니다. 수입 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올해 1월 상승폭이 지난해 12월보다는 소폭 줄었습니다. 올해 1월 수출 물가지수 역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에 1년 전보다는 8.5%, 한 달 전보다는 1.2%가 상승했습니다. 금 투자 열기가 확산하면서 시중에서 골드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문을 해도 현물을 손에 쥐기까지는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주문량 쇄도로 비상이 걸린 골드바 제조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유환웅 기자입니다.
1000도씨가 넘는 불길에 녹아내린 순금이 틀에 넣어지고 골드바의 형상이 갖춰지면 바로 냉각에 들어갑니다. 그 후 압연과 열처리 등의 과정이 이어지고 종류별로 글자와 숫자 문양을 새긴 후 광택을 입히면 골드바 원형이 만들어집니다. 위조 방지를 위해 잠상을 넣은 골드바에 보증서를 넣고 진공 포장을 하면 하나의 골드바 제품이 완성됩니다. 이달 들어 국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골드바 주문이 폭주해 5대 시중은행의 이달 들어 11일까지 골드바 판매액은 242억 원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 판매액 124억 원에 약 2배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조폐공사를 통한 골드바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KB국민은행은 별도 통보 시까지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유통 경로인 한국금거래소 골드바 주문량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원가에 붙는 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시장 가격이 폭등했고 평소 5일이던 납기일은 10일로 2배나 늘었습니다. 지금은 시장 괴리율이 높습니다. 시장가가 실물 가치 대비해서 지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생활 필수품을 사재기하는 현상에 가까울 만큼 금 투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금 현물 투자가 여의치 않자 은행의 금 통장이나 증권사의 금 ETF 등 현물 이외 금 투자 열기도 뜨겁습니다. 지난 한 달 정도 사이에 금 ETF 순자산이 3천억 정도 늘었고요. 요거는 전체 우리 ETF 사이즈가 9,600억임을 감안할 때 굉장히 빠른 시간, 단기간 내에 빨리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5년 금값이 오르다 급락한 사례가 있다며 금 투자를 하더라도 시기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아파트 싱크대와 붙박이장, 욕실에 이어 드레스룸과 팬트리 시공 업체들의 담합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게 모두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000여 가구,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린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갈등으로 한때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이래 이곳을 비롯한 190곳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가구는 기둥에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을 일컫습니다. 가구 회사들은 사다리 타기와 제비뽑기 등으로 순번을 정했고 낙찰가를 정한 뒤 들러리를 설 회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담합은 증거를 찾기 힘든데 이번 건의 경우 들러리사에 나중에 대가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증빙이 남게 됐습니다. 확인서를 보면 낙찰받은 회사가 자재를 사주거나 계약금의 10%를 현금으로 주기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담합 기간 190건의 입찰 가운데 167건에서 담합에 가담한 회사가 낙찰받았고 관련 매출액은 3,3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20개사 가운데 16개사에 과징금 183억 원을 부과하고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동성사와 스페이스맥스, 자마트, 한샘, 4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 넘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하는 것으로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분양가격 상승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이번 건은 빌트인 가구와 시스템 욕실에 이어 아파트 실내 공사와 관련해 적발된 세 번째 담합 사건입니다. 공정위는 건축감리와 생활 폐기물 처리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SNS를 통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되는 사기성 해외 직구 쇼핑몰에 대한 상담을 집계한 결과 2021년 251건에서 2023년에는 1,37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SNS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류별로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접근이 41.8%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가 25.3%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예정된 증인 신문을 모두 끝내면서 변론 종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심리를 요구하며 중대 결심을 언급하는 점이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자, 헌재가 한 차례 변론 기회를 더 지정했죠. 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제 8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18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로 9차 변론 기일을 지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증거로 채택된 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하고 양측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 주장과 서증 요지를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헌재가 이르면 9차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심리를 요구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변수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헌재에서는 재판관 평의가 진행된다고요? 네, 헌재는 오늘 재판관 평의를 열고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건 변론이 별도로 진행되지 않는 날인 만큼 오전부터 종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헌재는 현재 시점에서 밝힐 내용이 없다면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기자단 브리핑도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증인 채택 여부를 9차 변론 기일에서 밝힐 수도 있다고도 설명했는데 채택 범위에 따라 9차 변론 기일 이후로도 한두 차례 정도 기일이 더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기일이 한두 차례 추가되고 재판관 판결이나 결정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네, 대통령 측이 재판 진행을 문제 삼으면서 중대 결심을 언급한 점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죠. 네,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는 어제 기일에서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지금 같은 심리가 이어진다면 대리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윤 변호사는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설명을 피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거론됐던 대리인단 총사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헌법재판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실제 총사퇴가 이루어진다면 재판이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어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헌재는 관련 질문에 만약 총사퇴가 이루어져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에 대해선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포탄의 3단 진압봉을 휴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어제 증언했습니다. 염우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 비상계엄 당일 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공포탄과 3단 진압봉을 챙겨 국회로 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단장은 처음에는 합참 불시 훈련으로 알고 공포탄도 훈련용 휴대 목적으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방탄 헬멧과 방탄복을 입고 3단 진압봉을 챙기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 이동하게 되면 총은 놓고 내려라고 하고 그러한 복장으로. 이 지시가 당일 두 번째 전화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한 시각인 밤 10시 23분보다 18분 전인 10시 5분쯤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22시 05분에 네. 사령관과 두 번째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사령관께서 공포탄을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30발씩 준비하라고 좀 구체화한 겁니다. 방탄복과 3단 진압봉, 공포탄 등은 사실상 진압용 장비로 볼 수 있는데 시종일관 국회 질서 유지 목적으로 계엄군이 출동한 거라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의인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하며 지시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단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에도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자신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로 개인사를 언급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희끗희끗해진 머리,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시 체포는 물론 국회 봉쇄도 지시받은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국회 출입 통제 역시 충돌 방지 차원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논의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단할 때는 질서 유진 차원에서 차단이 이루어졌고 그게 조금 잘못됐다는 조치인 거 알고 바로 해제를 한 것입니다. 2차 통제도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에 따른 것일 뿐이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계엄 전 조지호 청장과 참석했던 삼청동 안가회동에서도 봉쇄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는데 윤 대통령 역시 국회 외곽 경비 지원과 관련한 자리였다며 사실상 보폭을 맞췄습니다. 국방장관이 국회 외부 경비를 위해서 경찰에게 이제 부탁을 직접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날 그 자리가 만들어져서. 다만 김 전 청장은 당시 윤 대통령이 시국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계엄 선포 이후로 개인사를 언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건넸다는 문건과 관련해서는 22시 국회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계엄군 관련인진 몰랐다며 주의 깊게 보지 않고 파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오는 토요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함께 열릴 예정이어서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180여 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광주 비상행동은 탄핵 찬성 집회 장소를 금남로로 변경한다고 밝히면서 집회 장소를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로 사전에 신청했는데 참석 인원이 많을 걸로 보여 안전상의 이유로 금남로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남로에서는 같은 날 탄핵 반대 집회도 예정돼 있어서 경찰은 두 단체 간 충돌이 나지 않도록 집회 구역을 세부 조정하면서 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 검찰이 요구한 보안 수사를 모두 진행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거나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의 영장 신청을 두 차례 반려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문이 공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문 권한대행의 모교인 경남 진주 대하고등학교 졸업생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게시글의 작성자를 확인하는 등 1차적인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재배당할 방침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김하늘 양의 발인이 오늘 이뤄집니다. 발인은 잠시 뒤인 오전 9시 반쯤 진행되며 김 양은 대전 정수원에서 화장 절차를 마친 뒤 대전 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는 범행 후 수술을 받았지만 건강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경찰이 아직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범행 당일 오전에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교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현재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A씨에게 교육당국이 범행 직전 출근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과 장학사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학교 관리자와 면담을 진행했고 A씨에게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면담 과정에서 교사 A씨에게 병가나 연가를 쓰도록 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학교장 차원에서 경고하도록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A씨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면서 학교에 나오지 않게 조치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질병휴직을 다시 내도록 권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이나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지침이 내려진 이후 학교에서 무단 외출했고 인근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A 교사의 범행 동기나 실행 과정 등을 밝히려는 경찰의 수사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A씨는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상태 호전 정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진술에 대한 자세한 부검 결과나 체포영장 기한은 수사 사항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까지 벌였지만 정작 피의자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경찰은 A 교사의 건강 상태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교원과 학부모, 정신건강 전문가 등과 함께 교원 정신건강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사와 교감, 장학사 등 학교 현장 전문가 5명과 학부모 3명,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3명 등이 참석합니다. 참석자들은 교원의 정신건강과 학생 안전 관련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늘 양이 오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유족은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 탄핵 심판 관련 내용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학교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건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발인식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알면 알수록 안타깝더라고요. 곳곳에서 방어흔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일단 하늘양에 대해서 이제 부검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부검이 진행이 됐었고 국과수에서 이제 부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이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서 이제 다발적으로 손상이 일어나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 공격을 막으려고 하면 이 방어의 흔적, 이 방어흔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방어흔도 이 곳곳에 이렇게 발견이 되다 보니까는 조금 더 안타까운 그런 부분을 더 자아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유족은 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라면서 계획살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계획살인 판단 기준은 뭡니까? 예, 일단 이 살인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 25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특가법이 또 있습니다. 이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인데 이 특가법 5조의 1을 보면 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약취 유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살인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에 조금 더 중한형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느 죄가 이제 성립이 될 수 있느냐, 약취 유인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각각의 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이 양형 기준을 보면 이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살해육의 발로로 1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약취 유인을 통한 이 미성년자 살해의 경우에는 중대범죄 결합 살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이 어느 쪽 유형으로 갈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이 유형을 정한 다음에 가중 요소가 있는지 감경 요소가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이번 양형 기준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감경 요소 중에 하나가 이분에 대해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지한 반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감경 요소로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심신미약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신미약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감경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계획 범행 같은 경우에는 계획 범행은 가중 요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가중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가중 요소 중에는 범행 취약 피해자라든지 잔혹한 범행 수법 이런 부분들도 이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어떻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 계획 범행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뭐 이런 도구를 언제 준비했는지라든지 어떠한 뭐 이 계획을 어디서 실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계획 범행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짚어주신 것처럼 만약 우울증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이건 감경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런데 범행 이유가 우울증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계는 우울증이 범행의 원인이라고 단정짓게 되면 이 우울증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이 우려된다라고 좀 우려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일단은 이 우울증이라든지 병력이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범행 당시에 이 사람이 심신미약이나 상실에 있었는지를 이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우울증으로만 보기에는 이 범행의 이 형태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이 범행의 이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저희가 신중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우울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더 저희가 이게 오해를 하는 왜곡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범행 동기 관련해서 또 새로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범행 당일 오전에, 그러니까 범행을 일으키기 직전인 거죠. 자, 교장과 교감 선생님이 이 가해 교사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에 앙심을 품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당일에 오전에 이 학교의 이 출근 자체에 대해서 어떤 뭐 권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해서 어떤 계획 범죄라든지 이 범죄의 목적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 부분 검토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정이 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아마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교사가 복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의사 소견서만으로 복직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결국 여기서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 학교 측에서 이 복직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었고, 이 의사의 소견서에는 일단은 이 상태가 호전이 돼서 근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사의 굉장히 간단한 소견만으로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법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 판단을 하는 이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정을 하는 것이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개정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이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법이 이른바 하늘입법으로 지금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지금 입법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이 이 하늘양의 유가족에 대한 비방글과 악성 댓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형법상의 모욕 이런 부분들이 성립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명예훼손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행동과 관계없이 어떠한 뭐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다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의견을 개진한다고 하더라도 모욕적이라든지 아니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8차 탄핵 심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그 법조인들이 예상했던 대로 헌재가 변론 기일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9차 변론 기일, 그러니까 18일 오후 2시에 추가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자, 양측에 2시간씩 부여해서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정리할 기회를 준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18일 오후 2시에 이 서증 조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거가 제출이 됐는데 증거 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조사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리고 이 관련해서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생하는 이런 절차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주장이 양측의 주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에 대한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한 입증 과정을 거치는 이런 시간을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 헌재에서 이 최종 변론기일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일단은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는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취지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만약이라도 최종 변론기일에 이런 유사한 취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 그 최종 변론기일 다음에는 이 선고기일이 이제 지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증인 신문에 대해서 증인 신청이 6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오늘 평일을 거쳐서 이 현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도 기일이 뭐 진행에 대해서 변경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현재 지금 이게 최종 변론 기일을 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향후 그 일정에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게 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중대 결심을 언급하고 나섰단 말이죠.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중대 결심에 대해서 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일단은 의견을 조금 밝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대 결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리인들의 총사퇴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인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을 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만약에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당사자라고 한다면 이 대리인단 총사퇴의 경우에는 심판 수행 절차 진행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행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언급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해석에 대해서도 이제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 중대한 결심에 관해서 대리인단 총사퇴가 과연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냐, 실익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도 이건 대리인단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어서 이 중대 결심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그 의사 표현과 관련한 부분인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까지 총 8번의 탄핵 심판이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6번 직접 재판정에 나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재판관 8명의 판단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가 궁금해지는데, 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각자의 심증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직까지는 일단 진행 경과를 지켜보는 단계일 것으로 보이고, 예. 결국에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는 기록을 보면서 그 기록을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재판을 진행해 보면 이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돼서 판결이 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 기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심증을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의견이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이 9인의 재판관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8인이지만 그렇고 이에 대해서 각각의 재판관들이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견으로 동일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소수 의견으로 반대 의견이나 보충 의견, 별개 의견을 통해서 뭐 반대 의견 같은 경우에는 다수 의견에 대해서 이제 이 결론을 반대한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보충 의견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동의하는데 이유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보충을 하는 그런 의견인 겁니다. 그리고 별개 의견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동의하는데 이유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각각의 재판관이 다 다른 의견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8인의 재판관이 진행을 했었는데 3인이 보충 의견을 통해서 의견을 조금 달리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되고, 다만 이 부분이 결국은 최종 이제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선고가 되는 일정 자체가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최종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느냐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고에 대한 언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선고 일정 그 변수와 관련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또 이 일정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잖아요. 이 내용이 좀 복잡하거든요.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만약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보충이 된다라고 하면 그 보충된 재판관이 이 부분 이제 의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요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관이 변론에 참여를 1회 이상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고 평의에만 참여하는 그것이 이제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변론기일 1회를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기존까지 진행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 마은혁 재판관이 다 그것을 다 그대로 이제 인정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도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이라도 마은혁 재판관의 이 부분 임명 여부가 이제 실질적으로 쟁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또 그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임명이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 그냥 이 8인 체제로 그대로 선고까지 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같은 경우도 8인의 재판관이 결국에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9인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8인의 재판관을 기준으로 판단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8인의 재판관으로 선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절차적 하자에 대한 부분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헌재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봤을 때는 만약에 임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 8인의 재판관 체제로 일단 선고를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임명이 되면 심판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수선한 전국의 사건 사고가 잇따르면서 마음이 무거운 요즘인데요.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베토벤 교향곡부터 삶과 죽음의 고찰을 담은 말러 교향곡까지 공감과 위로를 주는 클래식 공연이 무대에 잇따라 오릅니다. 이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도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도 인류의 전환점마다 울려 퍼졌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화합과 통합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곡입니다. 올해 키워드로 새로운 기원을 내세운 국립심포니의 무대로 4대 예술감독을 맡았던 최희준이 다시 지휘봉을 잡습니다. (2007년) 결성돼 해외 유수의 콩쿠르에서 인정을 받은 현악 4중주단 노브스 콰르텟은 브람스 전곡을 연주합니다. 실내악의 성지로 불리는 영국 런던 위그모홀의 상주 음악가로 선정될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실내 악단입니다. 5년 전 맨델스존을 시작으로 전곡 연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이들은 이번엔 브람스 특유의 서정성을 독창적으로 해석해 앨범과 함께 관객들을 만납니다. 정명훈과 네덜란드 출신 야판 치베데는 까다로운 말러 교향곡을 각기 지휘합니다. 정명훈은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을 풀어낸 2번 부활을 무대에 올리는데 5개 악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말러의 정체성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을 거쳤던 치베덴이 이끄는 서울시립 교향악단은 국내에선 쉽게 들을 수 없는 7번을 지휘합니다.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야경에 영감을 받아 탄생한 이 작품은 서울시향이 진행하는 말러 전곡 녹음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두고 추위가 물러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큰 추위는 없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무려 10도까지 오르면서 마치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도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서는 빙판이나 살얼음이 그대로 남아 있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계속해서 미끄럼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같은 반짝 추위도 또 눈비 소식도 없습니다.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양만 차츰 늘겠고요.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11도, 대구 12도로 3월 중순에 가깝게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갑자기 날이 풀리면서 얼음이 깨질 수 있는 강이나 호수 또 하천 근처에서는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동해안의 대기는 더욱더 메마르겠습니다. 특히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서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른 봄 날씨는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모레 새벽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제주 산간에는 눈도 섞여서 내리겠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외출하기 좋겠지만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대기 정체에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오늘 밤 서울 등 중서부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질이 나쁘겠는데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바깥에 계시거나 주말 나들이 가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